공부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독선이라든지 아집에 빠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딱 귀를 닫고 있어요. 귀라는 것 자체는 귀가 두 개니까 듣고 좋은 것은 쑥 삼키고 나쁜 것은 밖으로 벌려드는데 귀를 닫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단이 있으니까 맹자는 계속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야 된다. 자나깨나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죽을 때야 비로소 그 공부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유림단체에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공부하지만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배움의 뜻을 갖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제가 이제 그 존경하고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연배 됐을 때 정말 계속 또 배우겠다는 어떤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제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송나라 때 공자 맹자 그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에 이제 송나라 때 이 두 명의 이제 그 정자라고 합니다. 성씨가 정씨인데 두 명의 정자라 해가지고 우리 이정이라 그러는데 형은 정호라 그러고 동생은 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은 우리가 그 호가 명도 선생이고 제 동생은 이천 선생인데 요 두 분의 형제가 바로 이제 그 다시 유학 공자 맹자 그 가르침이 진다 진시황 이후에 모든 그 도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유학을 부활하기 위해서 앞장서셨던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이 두 분이 대표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자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앞에 있었던 공자 맹자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존중하면서 바로 앞에 있으니 그 정자라는 이분의 가르침에다 다시 이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맹자가 말씀하신 그 명제를 가지고서 인간의 본성을 보려 하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하늘의 질서, 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질서는 하늘의 어떤 그런 질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의 학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리학입니다. 리가 뭐고 기가 뭐고 도심이 뭐고 인심이 뭐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풀어갔는데, 바로 이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성리학은 정자와 주자가 대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정주학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주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직대성했다 그래서 주자학 그럽니다. 그래서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그다음 정주학은 용어는 같은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공자 때와 맹자 때 성리학을 연구했다.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바로 이제 송나라 이후에 나왔던 용어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송나라 이후의 유학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고려 말에 들어오게 되는데, 삼국 시대에는 주자학이니 정주학이니 성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려 말에 들어와가지고 고려 중기 이후에 안양 선생이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성리학을 우리나라로 도입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성리학이 이제 발전됐는데, 고려말 조선시에는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서 과거 시험의 어떤 그런 출제 문제를 갖다가 그 여기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자를 갖다가 이제 그 높이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주자를 높였을까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사상가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은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했다 좀 더 약간의 그 횡설수설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주자의 이야기는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사설을 갖다가 주를 달았는데, 논어집주라든지 대학집주, 맹자집주, 중庸집주, 이 사설의 내용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일관된 그 논리를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성선설과 왕도정치라는 어떤 그 맹자가 말한 그 명자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태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 뭐 우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자를 갖다가 높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학문은 정말 빈틈이 없고 아주 지순하고
치밀한 어떤 그 모습에서 일관된 어떤 그 모습에서 바로 이제 이 주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면 동자의 마음과 맹자의 마음을 갖다가 알 수 있다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선비들이 그 주자를 갖다가 높였다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넘어가는데 우리 민족은 항상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어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활을 쓰는 민족이죠. 작은 활을 쓴다는 것 자체는 원래는 숨어가지고 사냥하지만 큰 활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사냥을 할 때도 동서남북 있으면 한 방향은 터줍니다. 도망가라고. 그런데 또 금기사항이 있어요. 어린 새끼를 죄송합니다. 그 어린 그 동물을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 뺀 암컷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도태된 동물, 바로 이제 다리를 뭐 다쳤다든지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리고 병이 들었다든지 정말 생태계에서 생존의 가망성이 없는 동물들만 잡아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제사 지낸다든지 먹는 거 쓰는 것이지 그냥 동물이 있으니까 다 이제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민족성이 바로 남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성은 이제 정말 아주 이제 동쪽이지만 치우쳐 있지만 그런 예의 바른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동방에 주는데 우리 민족들은 이런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문화는 바로 이제 그 유교에서 말하는 어지인자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성은 바로 유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교라는 것 자체는 외래 문화입니다. 중국 문화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 문화하고 같이 이제 동일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동쪽에 있는 푸른 언덕이 있는 곳이라 해서 천문화 마저 쓰고 사시사철로 계속 이제 똑같이 이제 분자에 꽂힌 무궁화가 계속 이제 피고 지는 어떤 그런 곳이라 그래가지고 근영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세웠을 때는 가장 먼저 임금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인 왕궁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 왕궁을 갖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임금이 당신의 왕과 아버지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우리는 종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묘를 갖다가 동쪽 자리에다가 동쪽 자리는 해가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동쪽 자리에다가 종묘를 만들고 자 왕궁이 있는 요 자리가 북쪽이라고 했을 때 앞쪽은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바로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 동쪽에다가 동쪽을 우리는 오른쪽이라 하지 않고 왼쪽이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바로 왼쪽이니까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묘라 그래서 왼쪽 자리, 바로 동쪽 자리에다가 종묘를 만들고 그리고 서쪽 자리에는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토지신 그리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신을 갖다가 만드는데 토지신을 갖다가 사라 그러고 곡식신을 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과 직단을 만드는데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직단이라 그럽니다. 곡식신, 오곡신인데 오곡의 대표성이 뭐냐면 오곡의 왕. 대부분 보면 요즘 보면 그 방송 보면 오곡의 왕이 어떤 게 바로 이제 동의보감에는 오곡의 어떤을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맞아요. 그러나 원래 오곡의 어떤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이 피립자예요. 피. 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사실은 노래 가보면 곡식 자라면 먼저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름철에 5월달, 6월달에 피를 갖다가 뽑지 않으면 나중에 한 8월달 되면 피맛이 됩니다. 근데 원래 피는 지금은 새들이 먹는 거지만도 원래 인간이 가장 먼저 먹었던 곡식이 바로 이제 피예요. 그러다가 농경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쌀이라든지 모리를 갖다가 재배했던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사람다운 행동이 아니라 정말 동물에 가까운 그 행동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먹었던 그 음식 바로 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수라든지 그래서 이런 음식은 바로 인간의 처음에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키고 그런 음식을 이제 큰 제사 때 자가에서는 지내지 않지만 바로 이제 왕릉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다음에 공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지낼 때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올려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그 임금이 자기 왕궁도 만들고 종묘와 사직을 갖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가르쳐요. 누구를? 가장 먼저 왕의 자녀들을, 왕의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칠 때 바로 이제 5가지의 질서, 부자유친, 구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유수, 오륜을 가르치는데, 이 오륜을 가르치는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이라는 그 자체는 왕궁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교육기관을 학이라 그러고, 교라는 것은 왕궁하고 떨어져 있는 곳, 바로 흔히 말 지방이죠.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을 교라 그래가지고 학과 교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배우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서? 인류로서 5가지의 그 질서를 갖다가 가르치게 되는데, 결국 가르친다는 말 자체는 이거죠. 임금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생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데, 임금이나 스승이나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무엇을 가르치냐?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났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본성인데, 이 마음이 5가지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상이라 그러는데, 뜻다 창자, 인, 의, 예, 지, 셋. 이 5가지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정말 잘 준, 올바르게 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하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구실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누군가가 가르쳐 줍니다. 임금이나 스승이 바로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가지 물건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중해요. 인간이 가장 소중한 까닭은 뭐냐면 이기에 오르나라, 오륜 5가지의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이 5가지 질서를 공부하는 그 공간을 우리는 명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교가 다 있습니다. 성균관 향교, 교육기관에 반드시 있는데, 명자는 밝힐 명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실천할 명자예요. 윤자가 오륜이잖아요. 이 오륜을 갖다가 밝힌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힌다는 것은 열심히 알고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뭔가 행동으로 보일 때 실천하는 것이죠. 부자유ችን, 그래 부모 자식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알미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런 어떤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은 못해도 그 사람의 정말 진실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 근데 이 행동은 그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잖아요. 잘못한 것도 나타나고 그 자취라는 것 자체는 다 나타나니까, 그 흔적이 있으니까 있을 때 정말 이제 진실의 마음으로 속이지 아니하고 참된 그 마음으로 하고, 오늘 내가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다시 반성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2번 다시 허물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계속 수신하는 어떤 이 모습이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계속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교육기관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전통교육기관, 초등기관, 중등기관, 고등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초등기관은 바로 이제 서당입니다. 이 서당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당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학동 이렇게 말하는데, 서당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노비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이게 유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유교는 보면 이제 신분제 이야기하는데, 신분제라는 그 자체는 과거 전통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신분제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신분제 이야기하고 뭐 봉건제 이야기하면서 유교 탓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유교 탓 아니다. 유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해 보면. 모든 그 나라가 다 이제 전통 시대에는 다 같이 신분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만큼은 누구든지 다 신분에 구애 안 받고 남녀가 다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제
초등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당에서는 여자도 배워요. 다만 남자 7세 부동식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8세가 되면 남자 여자를 갖다가 분리시켜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는 7의 배수에 따라 가지고 여성들의 신체 리듬이 바뀌어져요. 흔히 말하는 제1차 성징, 제2차 성징이 일어납니다. 7의 배수로. 그래서 7 되면 여자는 여성의 어떤 그런 모습이 7살 이전까지는 남자들 여자들 다 똑같은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7살쯤 되면 여성은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남자는 8살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2714, 3721, 7749가 되고, 남자는 8, 16, 그 다음에 64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체의 어떤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성적으로 눈을 갖다가 뜨는 어떤 그 시기 됐을 때 남자가 어린 아이들 하더라도 한 방에 있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그때부터는 남들을 갖다가 이제 7세가 되면 같이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남들 차별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도 여자로서 존중하는 이 모습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어릴 때까지는 다 같이 배우는데, 옛날에는 전통시대에는 다 이제 남성 사회잖아요. 목의 사회가 아니라 국의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사회 진출은 남자들이 몫이고 여성분들은 뒤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가정에서 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제 어머니가 아니면 할머니가 이제 여성들을 갖다가 안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중등 교육을 가게 되는데, 그 중등 교육까지 바로 중앙에는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바로 이제 네 가지 구역을 나눠가지고 사부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에는 서원이라든지 향교가 있다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당은 지금 하면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서원은 중등학교, 중학교에, 그 다음에 향교와 사부학당은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그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자는 어린 유자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그래도 배움의 길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족보책이라든지 어떤 그 내용 보면 유학 김아무개 막 이런 말 쓸 겁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중등 교육기관을 갖다가 이수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붙여주는 용어고,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학교 안 다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지방에다 뭐라 씁니까? 학생 부분실이 쓰잖아요. 이 학생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은 바로 이제 배움에 있기 때문에,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관직이 없는 분들은 다 같이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높이는 어떤 그런 용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부를 때 의 안 하고 학생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 부지런히 그 배움의 길을 갖다가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부른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성균관이라 그러고, 나라에 있는 중심적인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국학이라 그러고, 그리고 큰 교육기관에서 해서 태학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 바로 중등교육기관에서 나가지고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진사라 그래요. 생원시험에 합격하면 생원 그러는데, 생원과 진사는 관직이 아닙니다. 벼슬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서 5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예비 합격자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다듬는 그 기구가 바로 이제 성균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성균관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균관 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균관 유생은 진사 생원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초등은 서당, 중등은 이제 그 향교 서원, 사부학당, 그리고 고등기관은 지금은 대학교는 이제 그 성균관인데, 지금의 대학생하고 옛날의 대학생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지금의 대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철부지 들어야지. 그러나 옛날의 대학생들 성균관 유생, 진사 생원은
기본적으로 사서오경이 안다는 그 자체는 1년, 5년을 갖다가 알고 실천하고 항상 올바른 가치관이 다 있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요즘 그 대학생들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직에 나가 있는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조 판사로 계시던 어떤 분이 뭔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향해가지고 돌아가고 계실 때 그러면 그분이 학식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몰려요.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조그만 사랑방에다가 아니면 정장 하나 찍어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또 서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패스를 하다가 모함을 받았어요. 진짜 억울하게 한 번도 못하고 귀양 갑니다. 귀양 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나 죽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또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분을 헌모하면서 몰려들게 되면 결국은 나라에 있는 지방관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오히려 뒤에서 뒷바라지 해줍니다. 우리 고을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잘 하십시오라고 해주면서 그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서당이 만들어져요. 학당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훌륭한 선비가 이제 모시게 되면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학문이 유성이 되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면 바로 이제 서원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이 서원을 만들 때 그분이 오셨던 요 자치가 있는 이분한테 배웠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방간도 모여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사당도 만들고 이분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강당 만드는데 이게 바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원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성균관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향교는 전국에 300개 정도의 향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한에 우리가 그 234개의 향교가 있는데 서원은 팔도에 100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고을의 향교가 하나가 있어요. 왜? 삽도가 있으니까. 삽도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향교가 있는데 서원은 그 고을에 10개, 20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훌륭한 선비가 이 고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고 또 그리고 이 어떤 분이 아주 이제 목사로 와가지고 정치를 잘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 가지고 또 서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귀향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또 만들면 또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지방마다 그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제 그 공부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 기관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당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용어는 다 다릅니다. 경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경당 써서 다 이렇게 다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당. 그렇게 이제 보시면 또 수학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제일 정확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르치는 것은 4가지가 가르칩니다. 효, 재, 충, 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효라 그러고 형제 간에 우애기 지르는 것을 죄라 그러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을 충이라 그러고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당의 어떤 교육인데 서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책은 천자문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동문선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르치는데 무엇을 하냐면 아까 말했어요. 예악사오서수 6예를 갖다가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천자문을 다 뗐으면 흔히 말하는 그 책거리가 있죠. 책거리가 바로 이제 새책냅니다. 씻을 새자에다가 책자 책을 갖다가 물에 푼다 담가가지고 쓰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책을 다 뗐다는 뜻이에요. 다 뗐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부모님이 야, 너 책을 다 뗐어 장하다. 이 아이를 칭찬한과 동시에 떡을 사가지고 스승에 갖다 드리라. 스승에 갖다 드려서 그동안 저를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서 떡을 드리면 스승이 혼자 잘 먹겠다 혼자 잘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떡 들어온 거 다 나눠가지고 먹는 거 같이 함께 혹시 말하면 수업 다 끝났으니까 다 같이 한번 배우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회식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세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수업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보면 이제 과정을 하니까 스톱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되면 그냥 끝나고 다 같이 수료증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우리 전통 그 세척에 책 풍덩 담그지 마시고 어떤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그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세척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5월마다 그 지방간이 다스리는 곳이 그 우리가 삽도라 그러는데 팔도에다가 관차사를 줍니다. 그 관차사는 지금 말하면 도지사예요. 그리고 이제 큰 고을 부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대도부가 있고 목이 있는데 이 부, 도부, 목은 우리가 큰 고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군이라는 것 자체는 중간 고을이기 때문에 중이라고 그러고 현감이 있으면 현감이나 혈령이 있으면 우리가 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래도 사도 똑같은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을마다 무엇을 설치하냐면 바로 이제 향교를 설치합니다. 지역에 따라.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도는 옛날에 보면 제주 목사였잖아요. 제주 목을 설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제주 향교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교라는 것 자체는 충동 교육기관인데 조선 태조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성균관을 갖다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왕명으로서 만든 학교가 바로 이제 제주 향교예요. 제주 목사에게 목사를 파견해가지고 바로 이 제주 고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론을 가르쳐라 해서 그래서 제주 향교가 조선시대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어떤 그런 향교로서 상당히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지방에 있는 그 안차사가 바로 이제 관차사를 말하는데 이 지방간 보고 지방간이 정치를 갖다가 잘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고을에 어떤 그 교육 제도를 갖다가 제대로 잘하면 그 사람에게는 고가를 높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성찰을 시켜주고 근데 그 지역에 어떤 교육을 잘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흔히 말하는 어떤 벌점을 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고을 원님이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흥이라 그래가지고 교육기관을 갖다가 잘 갖추려는 거.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옛날에 부윤이라고 한성부 윤이니까 부윤인데 이 부윤이 정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까 그 사고학당을 갖다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성질이 잘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학교를 잘 못 다스렸으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성질이 잘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가르쳐야만이 사람들이 제대로 부모에게 가장 기본되는 부모에게 교도하고 교제, 충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원은 지방 곳곳에 만든 그 교육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보면 최충 선생이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요 구제학당이고 요 구제학당의 전통이 나중에는 신제 주세봉 선생이 그 지금의 영주 그 소백산 자락에다가 거기다가 백운동 서원을 만드는데 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면서 안양 선생을 모십니다. 안양 선생을 위한 사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강당을 만들어가지고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름 짓는데 성리학을 도입하신 안양 선생님이 사셨던 그 고을에다가 학교를 만드는데 나중에 훈기 군수로 오셨던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것은 우리 고을에 할 일이 아니다. 좀 더 국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상도 관찰사에게 상소문을 보내고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가 또 마찬가지로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유생들이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에서 바로 이제 토지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임금 위에 친필 현판 바로 이제 액자인데 이 액자 같은 거 내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이제 많은 어떤 곳으로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 중에서도 국가에서 이제 내려준 사액서원 임금 위에 친필 현판을 갖다가 내려주는 어떤 그 서원이 바로 사익서원이고 근데
최초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소수인데 이 소라는 것 자체는 끊어졌던 것을 이어붙이고 이 말은 고려 말에 있었던 고려 말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이미 이 성리학의 이제 그 끊어졌던 전통이 안양 선생으로 이해 가지고 이어졌는데 숫자는 딱 그 숫자 다시 또다시 고쳐가지고 바로 이제 이 태계 선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안양 선생으로부터 이어진 그 학맥이 다시 이어졌다는 그 말을 담아가지고 소수가 씁니다. 그리고 이 서원의 이름을 지을 때 그 고을의 동네의 명성이라든지 아주 명산이라든지 지명을 따가지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그 태계 선생을 모시고 있는 도산이잖아요. 도산이라는 말 자체가 태계 선생의 후가 우리 질거는 또자를 많이 쓰거든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제 아주 그 길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태계 선생님의 덕을 홍보해가지고 도산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명산이라는 말 자체도 그 서해 유성년 선생의 어떤 학문이 정말 아주 병풍같이 우뚝 솟아있는 앞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의 모습을 담아가지고 만들고 뭐 귤림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 지역의 강매들은 용어를 따가지고 서원의 이름을 잡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려 같은 경우는 전국을 갖다가 이제 그 12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지방간 바로 목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파견하는데 지역에 보면 이 12개의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을주자가 있어요. 고을주자는 지금 말하면 아마 광역시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주자, 그래서 주자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고 최소한의 1000년 이상의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요 12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고을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거는 다 아시겠다. 요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노르강자 광주라고 합니다. 전라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광주, 빗골 광자고 이거는 넓을 광자 광주라고 그리고 이제 성주는 지금의 순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그 아시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향교들은 지금도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향교다라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관을 보면 사설 교육기관이 있어요. 사설 교육기관은 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있어요. 서원과 서당은 사설 기관인데 서당은 초등기관이고 그 다음에 서원은 중등기관이에요. 그리고 향교와 사부학관과 성균관은 공립기관입니다. 공립이에요. 그런데 그 향교하고 사학은 중등교육기관이고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비를 아까 제가 수기 안인을 하시는 분들, 수신제가 치고 병자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비라고 그러는데 선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시험에 진사시험원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과거에 합격하면 이분은 바로 문과를 통해 가지고 출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벼슬에는 욕심이 없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계속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교양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학식이 많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 추천을 합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학등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관직을 제수해줘요. 굳이 진사 세원 시험에 합격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위 관직들, 공신의 자제들 이런 분들은 바로 음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의 어떤 그런 국왕으로서 그렇게 이제 관직을 갖다가 주기도 합니다. 그 음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은 그 벼슬을 싫다.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총으로 있으면서 나무하면서 그래서 지내면서도 항상 그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주방에 있는 그런 일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지방관이 와가지고 계속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살림처사로 계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은일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물러나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래도 항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문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공의 의리를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내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바로 이제 참된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된 관리의 반대말이 뭐냐면 오리예요. 더러울 오자. 더럽다 말 자체는 자기의 개인
공의가 아니라 사이만 자기 사사로움만 취하는 분들을 갖다 우리가 그 오리라 그러고 특히 관직을 탐내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강간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강간을 대신에 이렇게 아주 이제 공의를 실천하시는 그런 선비들은 우리는 청백이다라고 해서 아주 정말 티끌 없이 깨끗하고 맑고 하늘 태양같이 아주 밝은 어떤 그런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청명기, 바로 선비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제 청명기가 되는 것. 이 청명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때 502년 동안에 과거시험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과거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3년은 뭐냐면 우리가 간지에 보면 올해는 병자년인데 여기에 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만약에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그 해예요. 그리고 5, 묘, 유 이런 식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우리가 식년시라 그러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나라에 뭔가 병사로운 일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별도로 보는 시험을 별시라 그러는데, 기대했던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그리고 오랜만에 왕비를 갖다가 맞이했다든지,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보는 그런 별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비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시험을 갖다가 문과라 그러고, 장군을 양성하는 시험을 문과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죠? 한의사라든지 하지만 통역가라든지 법률 이런 쪽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는 시험을 잡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수진 장군은 문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장군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태계 선생님, 율거 선생님, 다상 선생님 이런 모든 분들은 바로 이제 문과 시험을 갖다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1차 시험이 속과가 있고 본 시험이 대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 때라든지 선조, 황희군 이렇게 약간 몇 번 정도만 과거 시험을 안 봤지, 그 외에 나머지는 항상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인재를 갖다가 채용했다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원 진사를 붙는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속과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또 다른 말로 사마시라고 합니다. 이 사마는 뭐냐면 사자는 마트 사자, 맞자는 말맞자예요. 말이라는 것 자체는 교통수단이죠.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관리가 되었을 때만, 뭔가 지체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타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체 높은, 그러니까 관리가 탈 수 있는 그 말을 갖다가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 말을 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사 생원들을 우리는 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사 시험에 합격하면 진사라 그러고 생원 시험 합격하면 생원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에 진사는 시라든지 부라 해가지고 글짓기 위주로 하는 것이 진사 시험이고, 생원 시험은 유교 경전을 가지고서 논문을 쓰는 것이 생원시예요. 그래서 보기는 진사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김진사 그런 데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생원은 더 우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예를 들어 제주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신 잔치를 안 합니다. 축하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제주 향교 가가지고 향교에다가 인사드립니다. 공자님 제자의 아무개, 제가 공자님을 가르치면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관아에 가가지고 그 돌에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는데, 전 현직 관리들 이런 분들 다 오시니까 원로로서 부르고, 그리고 동쪽 자리에 있는 생원들을 모시고 서쪽 자리에 있는 진사를 모셔요. 왜? 동쪽이 상승이니까. 그래서 진사보다는 생원을 우대한다. 왜? 유교국가는 유교 경전에 능통한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진사시에 이 생원시에 합격하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백패를 줍니다. 백패는 하얀색 종이에다가 그분의 교지를 갖다가 내려주는 건데, 이렇게 백패를 주고, 이분은 나중에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주도에 있는데 성균관 가서 이제 유생이 되는 게 힘들 텐데 안 가도 돼요. 안 가고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날짜는 배람이 없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제주도에서는 2달 전에 배를 타고 올라오고, 지방에 더 병창 있는 사람들은 수풍용 고기라든지 홍득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갖다 넘어가지고 한 달 전에
그 과거 시험 장소에 도착하는데 이게 바로 대가입니다. 그래서 초시 처음에 보는 시험을 초시인데 전국의 진사 200명, 세원 200명을 제일 먼저 배출했으면 3년이 지나면 3년마다 또 계속 이제 전국의 진사 200, 세원 200이 자꾸 배출됩니다. 많은 그런 수천 명이 넘는 그 진사 세원들이 1차 시험이 초시인데 여기서 250원을 뽑아요. 그러면 251점은 낙방입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뭐 박달지 보기 늦든지 이럴 수 넘어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차 시험에 이 250명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을 복시라 그러는데 두 번째 보는 시험이죠. 여기서 33명을 뽑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분들 중에서 이 33명은 순서가 안 정해집니다. 안 정해지는데 이 33명이 임금님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시라고 합니다. 임금전자예요. 임금 앞에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님께서 직접 시험 문제를 냅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잘하는 거 보고서 갑과 을과 병가를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갑과에도 보면 1등 하신 분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원급제 말했습니다. 이 33명은 다 똑같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관직을 줍니다. 관직 주고 이분들에게는 붉은색 페라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써가지고 교지를 내려주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홍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관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출사하게 되는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그 대가를 보는데 초시, 복시, 전시를 안 보고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뭐냐면 임금님이 직접 성균관에 가가지고 성균관에 가서 공자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유생들 다 같이 와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을 갖다가 알성시라고 합니다. 알성과거제. 알자는 찾아뵐 알자, 성자는 성의성자. 임금이 서민이 공자를 갖다가 찾아뵙고 보는 시험이 되는데 알성과거제에서는 진사세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천비만 아니면. 다 보는데 성균관, 명륜당, 거기가 많은 그 유생들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선생 뽑는데 1등 하게 되면 알성과거시에 이 선생님을 뽑히면 상당히 큰 영광을 받습니다. 왜? 임금님께서 직접 출제하는 거잖아. 문제도.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상 보면 알성과거 시험에 합격하신 그분들이 상당히 출세를 많이 했어요. 정함 조광조 선생님도 알성과거 시험에 2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이제 알성시는 큰 어떤 그런 시험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너무 많은데 서원이 많으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내 서성은 서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 고을의 훌륭한 선비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 선생님을 존중하다 보니까 남의 서성을 갖다가 좀 이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배단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바로 이제 서원 철벽을 만드는데 아주 그 이게 도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충절에 뛰어나신 그런 대표적인 분들만 모시고 있는 47개 서원만 남겨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서원이 남철되고 또 그리고 서원이 어떻게 말하는 학문의 토론장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실증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대원군 그 고종 때 이렇게 이제 그 서원 철벽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제 그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진지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반가움도 표현하는 동시에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나를 낮추는 어떤 이런 것이 바로 인사가 되는데 인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민족이나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항상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악수입니다. 악수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잡을 악자에다 순수합니다. 과거의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인류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적인지 친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면 요 무기를 잠시 다른 손에다가 넘겨가지고 내 오른손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보여줘가지고 당신을 나는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면 친구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악수예요. 자, 악수는 모든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인사법이 되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된다. 비대면 이야기 하다 보니까 특히 정치인들끼리 보면 주먹을 인사 말하면 터치를 안 합니다.
물을 보면 접촉하면 안 되니까 살짝 터치, 어떤 때는 발꿈치, 어떤 때는 이 발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발이라는 것 자체는 차는 거잖아요. 주먹이라는 것은 치는 겁니다. 파이트, 싸우는 거예요. 당신 나 싸우고 있다. 싸우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주먹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 주먹인사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유인들만이라도 주먹인사 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인사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전통의 인사가 되는데 바로 이제 공수입니다. 공수라는 것 자체는 두 손을 갖다가 모으는 것인데, 자, 사람 몸을 갖다가 방위로 봤을 때 위쪽은 머리 쪽은 위에요. 다리는 아래입니다. 위와 아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은 뒤에요. 그리고 배는 앞입니다. 앞과 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뒤는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배는 남쪽입니다. 남쪽이니까 왼쪽은 자연스럽게 동쪽이 되고 다음에 오른손은 서쪽이 됩니다. 동서가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양의 속성이고 여자는 음의 속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바로 이제 해가 뜨는 양의 자리인 왼손이 오른손을 갖다가 감싸는 것이 남자의 공수법이고 여자분은 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모은다 그래서 공수, 두 손을 교차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병상기사법인데 그러면 손을 어디 두냐? 너무 밑에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꼽에다가 배꼽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음식의 그 통로이기 때문에 배꼽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는 게 어릴 때 배꼽 인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수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익숙지 않으니까 허리만 숙여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배꼽 인사 어떻게 합니까? 공수해가지고 손을 갖다가 상어 눈높이를 올리면 우리가 더 극존칭이고 그 다음에 입 높이는 중간 존칭이고 아랫사람한테는 가슴 높이, 그러니까 상, 중, 하로 나누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동등한 인사할 때는 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주먹질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허리만 숙여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른들이면 이제 그 공수를 해가지고 바로 상업, 바로 손을 올려가지고 숙여가지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여기 아니라 올려가지고 그냥 얘라는 것 자체는 특히 저런 저절로 자연스럽게 쫙 물 흐르면서 가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딱 상대방을 보게 되면 눈을 먼저 마주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올려가지고 그대로 내렸다가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지 말고 이게 바로 이제 공수고 이제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상가집에 가게 되면 상가집에서 뭐 상주라든지 만났을 때는 바로 손 모양이 바뀌잖아요. 경사는. 그래서 남자는 그 왼손이 밑으로 가고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밑으로 가가지고 평상시 다르게끔 그렇게 공수하면 되고 이 업이라는 것 자체는 길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업을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신발 벗었죠. 그러면 지체 없이 서로 같이 이제 절을 합니다. 어른 자리에 앉으면 아랫사람은 그냥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절을 하는데 원래 우리의 인사는 말보다 행동 먼저예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어른한테 절을 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어른이 앉아 계시면 그냥 그대로 절을 합니다.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그래 와줘서 고맙다 뭐 아니면 그거 해 이렇게 말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말은 행동 먼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이제 공개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는 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이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먼저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인사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그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어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